자, 90쪽에 이야기 있는 거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얘기고요. 여러분들 틀어봤죠? 틀어본 게 아니라 풀어봤죠? 근데 풀다 보니까 후반부 얘기가 좀 낯익지 않냐? 거기에 90쪽에 제일 밑에 롤스 나오고 그 다음에 무지의 베일 나오고 최소치를 극대화 이거 기억나죠? 요거 단기 특강에 나왔던 얘기랑 좀 유사합니다. 그 내가 지난번에 이거 시험도 냈었잖아. 그 기억나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선택할 만한 거, 그 다음에 롤스가 고를 만한 거, 상여금 주는 거, 그거랑 관계 있는 거야. 최소 수혜자가 받는 거를 최대치로 하는 거. 그리고 롤스는 차별을 인정하긴 해. 근데 그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좀 덜 어려웠을 거예요. 했던 거니까. 분배적 정의란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편익과 부담이 분배하거나 정의를 뜻하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요. 그때 말하는 분배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도 나와 있지만 어이구. 여기서 얘기하는 분배에 해당하는 건 소득, 내가 얼마를 벌 것이냐, 재산, 그 다음에 경제적 기회. 보통 이런 거에 관해서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한다. 분배에 관한 정의를 뜻한다. 이러한 분배적 정의는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분배적 정의가 뭐예요? 기준이에요. 그럼 무슨 기준이에요? 공정성을 따지는 기준이에요. 올해 들어서 특히나 공정성에 관한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공정한 게 최종으로 받는 금액을 공정하게 주는 게 공정한 것이냐, 아니면 기회를 공정하게 주는 게 공정한 것이냐. 근데 또 그 기회의 공정도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대학 입시에 관한 기회를 공정하게 주었다. 그러면 이거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닐 수도 있죠. 왜냐? 굉장히 집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집의 학생 A와 굉장히 부자인 학생 B, 그러면 얘는 학교 끝나고 언제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얘는 정말 비싼 개인 과외를 쓰면서도 준비하는 거고, 단순하게 시험 볼, 수능 볼 기회를 줬다고 해서, 아니 수시에 원서를 넣을 기회를 줬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공정성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나까지 17명 있지만 한 주제에 대해서 다 다른 생각을 할 거야.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니까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물며 전 세계는 70억인데 다 다르잖아. 우리나라만 해도 5,500만이잖아요. 5,500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지극히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 하는 게 맞는데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공정하게 나아가는 게 맞지만 참 말이 많아요. 나는 이게 공정한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학교를 많이 다녔으니까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도 요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다. 그래서 A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고 문제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B라는 학생은 공부는 보통이에요. 그러고 얘도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아요. 심각하게 자퇴를 고민한다거나 경찰서에 간다거나 자꾸 뭘 훔친다거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 우리 학교 예를 들면 매일매일 생활관에서 늦게 나온다거나 하루 이틀이 아니야. 매일매일 나온다고 칠게요. C가 바로 그런 학생이에요. 공부는 조금 못해요. 약간은 한 6등급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는 1등급이겠지. 얘는 3, 4, 5 정도 되겠죠. 얘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더하기 27명이 있겠지.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직을 희망한다면 여러분들의 담임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봐요. 30명을 나는 다 상담을 해야 돼. 1년 동안 잘 끌고 가야 돼요. 어떻게 시간 배분해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60시간이다. 한 4주 동안 60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다. 사실 우리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이 60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면 1인당 2시간씩 상담이 가능하죠. 2시간, 2시간, 2시간. 근데 얘는 공부도 조금 못하는 편이고 문제가 많아.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 4시간을 투자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줄여야 돼요. 그럼 누구를 줄일까? 얘가 공부를 좀 잘하고 문제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얘 하나 줄여? 그럼 1시간 더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얘 30분만 할까? 얘도 또 줄여야 돼요? 얘네들도 막 뒤죽박죽이야 이제. 그러면 개별 상담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공정할 수도 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시간을 뺏기죠. 그럼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고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근데 또 더 큰 문제는요. 얘는 공부라도 좀 하니까 다른 수업 시간에 다른 선생님들이 그래 이런 질문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떨까요? 얘는 진짜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이러는 거 아니냐?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되게 신경 쓰여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얘가 되게 신경 쓰입니다. 얘도 신경 쓰여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리고 이 30명 안에 그렇게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신경 쓰이는 애들이 한 10명쯤 있다고 치자고. 그럼 20명은 어떻게 돼요? 덜 신경 쓰인다고.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그럼 이 20명 중에 한 2명이 선생님 왜 저는 상담을 안 해주시죠? 그럼 얘네만 또 해주겠지? 그럼 나머지 18명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소외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걸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면 돼요. 근데 우리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니네 알아서 해. 그래서 얘네들한테 더 집중적인 케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아니야 난 다 동등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다 2시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풀어서 야 상담 받을 사람은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애들은 상담 당연히 신청 안 하거든요. 그럼 얘는 따로 불러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이쪽이에요. 물론 이거는 소득이나 재산이나 경제적인 기회 같은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분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돼요. 물론 우리 학교는 이게 많아야 24명이라서 좀 적긴 하는데 중학교도 비슷하고 고등학교도 비슷해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튀는 게 좀 좋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게 학교가 됐든 일반 사회생활이 됐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래도 덜입니다. 덜.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요. 16명 여기 있지만 얘네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으면 좀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물론 가만히 있을 때 훨씬 더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불이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공정하게 기준이 뭐냐라고 따지는 거죠. 벤담이나 밀 등의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총효용 전체예요. 전체. 일정 기간 동안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의 총량 극대한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라고 본다. 그러니까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빼앗아 와서 얘를 줘도 전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전체를 보고 봤을 때 얘가 좀 망하는 케이스야. 하지만 전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웬만한 나라들이 다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공리주의자의 논리는 한계 효용 개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한계 효용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요새 집에 간지 꽤 되니까 이젠 덜 그렇겠지만 치킨을 최초에 한 마리를 먹는다. 기분 되게 좋죠. 한 100만큼 좋다고 치자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창 잘할 나이기 때문에 한 마리 반까지는 먹을 수 있을 거야. 혼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다 가능해요. 두 번째 한 마리도 먹는다. 그러면 기분이 얼만큼 좋을까요? 치킨 같은 게 물론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두 번째는 한 10만큼 좋은 것 같아요. 뚝 떨어져요. 그럼 세 번째 한 마리는 더 떨어지겠죠? 억지로 누가 네 번째 한 마리를 먹여요. 때에 따라서는요, 감소하는 경우도 생겨요. 억지로 좀 먹이지 마. 이런 식으로. 이게 한계 효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계 효용 따질 때는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도 있지만 상황과 조건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으니까 한 마리를 먹는다. 이거랑 방학 전에 학교에서 있다가 갑자기 집에 가서 한 마리를 먹는다. 이거랑 효용이 다르죠? 이런 게 바로 한계 효용이고요. 일반적으로 한계 효용은 어떤 식이냐?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일반적으로 처음 한 마리 이만큼, 두 번째 한 마리 요만큼, 세 번째 한 마리 요만큼, 네 번째 한 마리 요만큼.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면 돈을 벌잖아. 거기도 적용이 됩니다. 최초에 100만 원을 받았을 때의 즐거움 이만큼, 두 번째 100만 원 받았을 때의 즐거움 이만큼. 물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한 이 시점까지를 10억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10억, 그 다음 10억이면 물론 나도 여기까지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확실히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의 10억은 여러분들 10억이랑 차원이 다르죠. 저번에 어떤 기사 봤는데 빌 게이츠가 이번 휴가에 나는 좀 돈을 아껴서 4억을 썼다. 40만 달러를 썼다. 이렇게 썼대요. 비교적 아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여름 휴가에 4억을 써?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빌 게이츠의 재산 규모를 볼 때 요거는 우리로 치면 한 40만 원 정도? 여러분으로 치면 나는 직장이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여름 휴가에 한 4천 원 정도? 그럼 되게 아껴 쓴 거 맞죠? 이런 것도 일종의 한계 효용입니다. 거기 나오는 A 얘기는 그 얘기예요. 만약 부자의 10만 원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전시키면 두 사람 한계 효용의 합한 총 효율. 부자는 뺏겼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10만 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한테서 세금으로 마이너스 10만 원을 하게 되면 부자한테는 그냥 10만 원이 아니라 효용상 마이너스 3만 원 정도로 이해가 될 거라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10만 원이 아니라 이게 30만 원의 가치를 느낄 수도 있죠. 그치?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7만 원이잖아. 그럼 전체 효용은 커질 겁니다. A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의 효용 증가분이 부자의 효용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체 효용은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나라들은 요즘 다 누진세 적용을 하잖아요.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보통 이 구간이 2,400만 원, 4천만 원, 7천인가 그렇거든요. 대체로는 요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4천이 넘어가면 고소득에 속해요. 상위 10% 정도가 6,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500을 받으면 상위 10%예요. 그러면 90%는 상당수가 6,500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500을 넘어가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떼요. 그 뗀 세금을 다 어디에 써요? 복지로 돌리죠. 물론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노직은 결과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직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소득을 이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노직이라는 사람은 기회를 나누어서 정확히 주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얘기했잖아. 대학 시험 볼 기회만 주면 돼요. 수시 지원할 6번의 기회만 주면 되지 그 기회를 보장하면 되는 거지 억지로 소득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노직의 생각이에요. 경제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대안으로 노직이 제시한 거는요. 경제활동의 결과가 나온 과정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에 깔려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가 나온 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들은 얘기 중에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같은 거 들어봤잖아.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과정이 공정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오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노직 생각입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이야기는 결국 과정을 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만일 소득 분배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컨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정부는 문제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소득 분배 과정이 정당했다면 결과로 이루어진 분배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랑 공정하게 대결을 해서 받아왔다. 그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협박을 해서 뺏어왔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당했을 때는 국가가 그 사이에 계속 간섭을 해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되지만 정당하다면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죠. 분배 과정만 정당하다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공정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에서는 되게 좋아했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이고, 그렇죠? 총으로 보니까 노직은 자유주의예요.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이것은 급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급진적 자유주의는 정부가 모든 이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정을 검토하는 거의 가장 근본은 일단 기회를 균등하게 주었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좀 빡빡하죠? 그래서 이거를 급격한 자유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평등주의는 정의의 재구성 요소 중에서 평등성을 강조한다. 이번에는 평등주의자죠. 그리고 지난번에 단기 특강 할 때 기억이 나겠지만 롤스는 이쪽이에요. 기본은 자유주의야. 근데 이쪽 얘기도 좀 포함된 거로 볼 수 있고 여기도 약간 들어가는 거잖아. 평등한 거 볼게요. 평등주의자들은 비록 사람들의 능력이나 노력, 기여 등의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이 안에 있는 16명이나 능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력 여부도 다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다를 수도 있지.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하더라. 소득과 부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평등주의자들의 생각은 소득, 부 이거 자체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엄청 하잖아. 기본적으로 학교에 10년을 다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등록금도 엄청 많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신경 쓰지 않고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나 아니면 보통 회사원 같은 사람들 뭐 그 사람 노력이 많겠지만 의사가 노력은 더 많이 하는 게 사실이잖아. 근데 월급은 똑같이 나간다. 그런 개념이 평등주의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화가 나겠지? 아니 노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회사원들은 하지 말라고 한 거냐? 그건 아니라면 의사와 회사원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니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쨌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평등하게 분배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등주의자들은 분배에 있어서 평등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평등한 분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이게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지면 참 말을 잘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급진적 평등주의, 무조건이야. 다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사회생활 1년 차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나이 들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치지만 나도 1년 차면 1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든 일을 해. 10만 원. 난 쉬운 일을 해. 10만 원. 무조건 그냥 완전 평등. 급진적 평등주의자. 불평등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온건한 평등주의인데 다른 가치를 고려해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 인정하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래서 이 평등주의자도 둘로 나눠요. 급진적, 온건한.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온건한 평등주의의 예를 들어서 롤스가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 단기 특강에 있는 롤스는 또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돼요. 급격한 자유주의. 극단에는 급진적 평등주의. 그리고 이 사이에 이쯤에는 온건한 평등주의가 있겠고, 아마 급격한 자유주의가 있으니까 급격한 맞나? 이거 급진적이구나. 급진적. 그래, 명칭이 다를 리가 없지. 급진적. 그런 분위기상 여기는 뭐가 있겠죠? 온건한 자유주의가 있겠고 온건한 평등주의가 있겠지. 그쵸?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예요. 요 둘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온건한 자유주의는 그래도 자유주의를 강조할 거고 온건한 평등주의는 그래도 평등을 강조하겠지만 이 둘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웬만한 민주주의 국가 서방 세계 이제는 뭐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공산주의 쪽이 그래도 이쪽에 가깝고요. 사회주의 나머지는 대체로 이쪽입니다. 예전에 자본주의 초기에는 이쪽이었다고. 근데 그나마 이것도 좀 없긴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 이쪽이에요. 그래서 롤스는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치면 지난번에 봤던 단기 특강의 내용이랑 그렇게 충돌하진 않을 거예요. 롤스 얘기 보도록 합시다. 롤스의 정의로는 자유주의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사회 구성원들은 정의에 대해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회 구성원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사회를 지배하는 공정한 법칙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고 가정해보자. 상황 가정이에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치는 거야. 저기 어딘가 천상세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국인으로 태어날지 미국인 태어날지 몰라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태어날지 아닐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집이 굉장히 소득이 많은 집인지 낮은 집인지도 몰라요. 제3세계 태어날지 서방세계 태어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논의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법칙을 만들 수가 없다고. 왜?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갔다고 가정을 하고 규칙을 만들면 그래도 손해보는 사람이 덜 손해보겠죠. 그게 롤스의 무지의 베일인 거야. 기억나면 좋아. 이거는
최소 수혜자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다 수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조금 받는 사람이 최대로 무언가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사회는 그래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다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태어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니네가 다 외고에 있잖아요. 외고에 있는데 2025년에 외고 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는 작년에 확정됐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니네가 외고에 갈지 일반고 갈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상태에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공정하게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사회 구성원들은 태어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 후에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게 될지 몰라요. 모릅니다. 이러한 가상적 사회 상황을 원초적 상황이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야. 원초적 상황 하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있으므로 그냥 가리고 있는 거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가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칙을 세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은 사회 기본 구조와 정의 원칙의 선택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빈곤계층이 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최소치를 극대화하는 원칙, 최소 극대화의 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롤스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요거죠. 그래서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은요, 요거를 비판할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느냐? 이 사람들은 가지고 태어난 것들을 인정하는 쪽이거든. 무조건 기회만 균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을 할 것이냐? 아니, 가지고 태어난 걸 왜 무시해?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또, 아니 왜 가장 덜 수혜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최대로 줘야 돼? 왜? 기회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진적 평등주의자들은 뭐라고 여기를 비판을 하겠느냐? 이거 알량하게 생각해 주는 거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어떻게? 어쨌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차별을 인정하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차별을 인정할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서로 비판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자기의 신념으로 비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논거만 명확하면 돼.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 원칙이 구현되는 사회구조, 즉 평등주의적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최소치를 극대화하는 원칙을 강조를 했던 거고,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은 최소 극대화 원칙 구현되는 사회구조, 평등주의적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롤스의 관점에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분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급진적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급진적 평등주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모두 공평하게 주지 않는 거야? 완전 평등하게 줘야지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양쪽 다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공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직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자유주의가 있고 그리고 누군지는 안 나왔지만 급진적 평등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 지문에 따르면 롤스는 온건한 평등주의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벤담.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유추는 가능하죠. 어떻게? 온건한 자유주의도 가능하겠고 그런데 사실은 요 둘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온건한 자유주의는 자유 쪽에 강조를 하겠고 온건한 평등 이쪽에 강조하겠지만 EBS 단기 특강에 있는 롤스는 또 자유주의 쪽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자, 공평한 분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철학 사조들 간에 상이하다는 것은 분배적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단일할 수 없고요. 다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른 거야. 이렇게 다른 것들은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복합적이라면 현실 사회에 적용될 분배적 정의 개념 역시 특정의 정의론에만 입각한 독단적인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거 다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이 개념을 끌고 와야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공리주의 총효용 개념을 따와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 활용하자고. 자, 11번이요.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요 얘기 나와요. 10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전시키면 1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잖아. 맞고요. 최소 극대화 원칙에 설명하기에 특정한 상황을 가상의 상황, 여기 태어나기 전이라고 가정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3번에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은 유추나 비유 같은 건데 이 글에는 유추나 비유는 나오지 않아요. 틀렸고요. 4번 소개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활용합시다 라고 나왔죠? 좋아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도달할 수 있을까? 물어보죠. 물음표 나와 있죠? 답 3번. 자, 12번.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의 소득 분배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러한 격차가 만약에 방치된다면 저소득계층의 소외감은 증폭되고요.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연대의식이 와해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고 끝장이에요. 서로 싸울 거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최저한의 생활도 못하는 절대 빈곤계층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저소득계층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자, 1번. 고소득계층의 기역이면 요거잖아요. 이게 기역, 이게 니은, 이게 디귿. 맞춰봅시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의 일부를 저소득계층에게 재분배하면 총 효용이 증가할 것이다. 총효용 증가로 이야기했으니까 맞죠? 답은 1번. 2번 기역이래요. 소득 재분배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는 안 되는 상류층의 권리가 박탈당한 점에서 자, 상류층의 권리 박탈 상류층 얘기도 안 나왔고 고소득자랑 상류층은 다른 개념이야. 권리 박탈 이것도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3번. 소득 재분배로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면 최소 극대화 원칙에 부합한다. 최소 극대화 원칙은 여기입니다. 디귿이에요. 3번엔 뭐라고 나왔죠? 니은 나왔지? 틀렸어요. 사회 물질적 가치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자, 요것도 가치 창출 기여 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 소득 형성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이 분배 정의이므로 요거는 요쪽이에요. 근데 디귿 나왔죠?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마지막에 13번 보도록 하자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래프부터 풀고 그리고 갑시다. 이렇게 되고요. 이쪽이 음료수 병 이쪽이 효용 돼 있죠? 효용의 정도. 그래서 먼저 값은 값 그다음에 총 효용은 이 시점에서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선 0 여기가 A 이게 총. 그러면 우리 을도 한번 미리 해보자고. 봐봐요. 합친 게 똑같아요. 그러면 을은 시작 지점이 여기일 겁니다. 을의 시작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값이 0인데 합친 게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을이에요. 최대치. 그 다음에 여기는 합친 게 0인데 값은 마이너스잖아. 그럼 을은 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쉽진 않아. 이 시점도요. 봐봐요. 값은 이만큼, 을은 이만큼.
이만큼을 내리면 이쯤 되겠네. 이렇게 되나? 이게 을이에요. 이제 풀어보자고. 1번. 갑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얻는 즐거움, 갑 얘기하는 겁니다. 갑은 맨 처음에 첫 병은 여기예요. 두 번째 병을 여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병을 마셨을 때는 이만큼 즐거움이 있대요. 두 번째 병을 마시면 이만큼. 세 번째는 없어. 네 번째는 마이너스야. 갑은요, 처음 병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극대화되는 음료수의 소비량은 최초의 첫 한 병이다예요. 맞죠? 1번이야. 음료수 각 병의 물리적 양과 질이 동일하다면 갑이 이로부터 얻는 효용 또한 동일하다가 아니라 처음은 이만큼,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는 제로, 네 번째는 줄고, 다섯 번째 줄고 있죠? 날이 갈수록 감소한다라고 말을 바꿔줘야 돼요. 3번. A를 지난 다음부터의 음료수 소비는 갑에게, 을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곤욕일 것이다. 곤욕을 치르는 건 갑이에요. 을은 어쨌든 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0일 뿐이지, 뭐 0이겠죠? 0이 아니야.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 을은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을은 언제나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적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즐겁죠. 틀렸죠? 이거 갑으로 바꿔주면 돼요. 을이 음료 소비량을 한 단위씩 증가시킬 때 각각의 한 단위로부터 추가적 얻어지는 효용은 감소한다. 을 같은 경우에는 쭉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5번. 갑과 을이 N병을 마실 때 N병 전체 얻는 효용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이게 급격하게 증가할 거면요,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급격히 감소할 거면 이렇게 감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프 모양은 다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이야기 합시다. 여기까지.